오늘 저하고 탄핵저지 국민전선을 구축할 5명의 우리 자유파 전사들을 차례차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직 기자 출신입니다. 이영풍 기자입니다. 이 당에서 온갖 구전일은 다 하고 선거 때마다 컷오프 당하고 있는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직후에 있었던 전대에서 맨발로 눈물을 호소하면서 2등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그런데 당에서 곧 쫓겨난 홍준표의 이 불구대천의 원수 류여해 교수입니다. 요즘 상대를 바꿨다 그럽니다. 73년생은 같은 73년생이 잡는다고 한동훈 저격수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자력으로 공천을 획득했다가 어이없이 뺏겨버린 두 사람입니다.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부산의 장해찬 최고위원입니다. 네, 일단 5분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먼저 좀 시작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5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면적 이념 전쟁의 한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 자체가 공산주의와의 전면적 이념 투쟁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됐지만 북한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 경쟁은 더 가열차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김일성과 전면전을 해서 마침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그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김일성 집단과 체제 경쟁에서 싸워 이기면서 근대화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 다 이겼다 생각하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바람에 방심했어요. 그 방심의 결과가 천추의 한을 낳습니다.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고 이 10년 좌파 정권 사이에 수십 년간 하지도 못했던, 수십 년간 해도 하지 못했던 저 종북 주사파 김일성 집단의 진지 구축이 전개됐습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구축해 놓은 진지, 법조계, 학계, 종교계, 문화계, 언론계, 교육계, 그리고 정치계, 그 종북 주사파들이 구축해 놓은 그 좌파 진지들이 30년, 40년 동안 힘을 기르고 길렀다가 마침내 8년 전에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폭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다 죽을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냈나 아득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정말 뜻하지도 않게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윤석열이 나타났어요. 윤석열을 내세워서 우리가 15년 종북 주사파 정권을 일단 물리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저자들이 구축해 놓은 우리 사회 곳곳에 구축해 놓은 종북의 진지들은 우리가 아직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접수하지 못했어요.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집단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통일전선 전술, 우리 대한민국 내에 좌파를 부식하고 그 좌파 세력과 손잡고 자유파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끌어내리고 끊임없이 자유파 진영 내에 배신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짓들을 저 종북 주사파 집단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2년 반 전에 윤석열을 내세워서 정권은 탈환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은 종북 주사파들의 헤게모니가 구현되고 있어요. 대통령은 자유우파나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담한 이 여정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8년 전에 종북 주사파들의 탄핵의 달콤한 추억을 지금 이 종북 주사파들이 다시 호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했는데 윤석열인들 탄핵 못하겠냐. 박근혜는 자유파 진영에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탄핵했는데 윤석열 자유파 진영에 무슨 기반도 없는데 우리가 윤석열 하나 탄핵 못하겠냐. 더 나가서 윤석열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하지 않으면 니도 나도 다 감옥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저지해내지 못하면 8년 전에 겪었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몇 배로 더 우리가 다시 겪게 될지 몰라요. 아니, 아예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재명이는 문재인이보다 10배 이상 더 사악한 자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탄핵을 저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다는 심정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탄핵을 저지하지 않으면 2년 반 후에 자유파의 정권 재창출은 꿈도 못 꾼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저희가 전국 순회 토크쇼를 결심하게 된 것도 바로 그 탄핵의 위험성을, 임박한 탄핵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그 탄핵 저지 국민전선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광화문은 정강훈 목사한테 맡기고 우리는 전국을 돌겠다. 제가 정강훈 목사하고 저하고 역할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의 대표적인 이 전사들, 오늘 서울에서 탄핵 저지 국민전선 1차 토크쇼를 시작하면서 우리 5명의 전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탄핵 문제에 집중해서 저 종북 주사파들의 음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8년 전에 그 참담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8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어이없게 당했는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도태호 변호사부터 모시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죠. 네네. 네, 우리 항상 탄핵 이걸 저들은 뭔가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때도 뭐 국정농단이다 어쩌다 하면서 마치 아주 높은 단계의 뭔가 정부나 민주주의를 자기들이 대변하고 구현하는 것처럼, 그런데 현 정부가 그런 수준에 너무나 못 미치고 뭐 거의 주술사 말이나 듣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탄핵을 시키고 이제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겪어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혁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촛불 혁명을 했다고. 민주주의 이런 말들은 촛불 민주주의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만약에 2차 저들의 미완의 촛불 혁명을 2차의 탄핵으로 완성시키겠다고 벼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인위적인 헌정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건 탄핵이란 옷을 입고 오건 개헌이란 옷을 입고 오건 뭐 임기 단축이니 자진 사퇴니 뭐든 다 필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날수가 지나가서 헌법대로 선거해서 정상적인 선거를 해서 바뀌지 않는 한, 혹은 우리 정권 재창출을 하지 않는 한, 그 다른 비정상적인 모든 것들은 탄핵과 마찬가지고 헌정 중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정 중단을 통해서 그들은 혁명의 완성을 선포할 거고 나라의 체제를 이제는 대놓고 바꿀 권리를 얻었다고 떠들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런 위험성을 간파하고 제1선에서 그걸 막겠다고 나선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유시민이고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 같이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핵이라고 부르든 퇴진이라고 부르든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부르든 본질, 핵심은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본질은 뒤집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자는 것이 저들의 핵심이죠. 8년 전에 저 종북 주사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린 다음에 5년간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때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흔든 그 이 권력 횡포의 핵심이 뭐였어요? 뭐 운동권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그 자유 삭제 개헌으로 저들의 그 본질을 잘 나타냈고,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은 대놓고 토지 공개념을 얘기하고, 조국 같은 사람은 아예 나는 사회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광화문 혁명을 촉발시키기도 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저들의 본질에 들어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가 여적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네. 지금 그 여적죄가 진짜 우리 종이에 있는 주장이 아니라 진짜 여적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죠. 정말 나라를 들어서 이 좋은 나라를 어디다 갖다 바치는 겁니까? 정말 우리 지금 현재 북한이 러시아하고 관계에서 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더 되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큰 더욱 갈수록 더한 안보 위협을 주고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고, 이건 뭐 안보 위협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를 다 덮고 그런 문제를 더 해결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USB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도 밝히고 있지 못한 우리의 그 역량 부족을 우리가 참 통탄스러워하고 한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린다는 듯이 문재인은 고양이하고 뽀뽀하고 난리죠? 정말 우리
그 본질로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할 날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이는 그냥 수사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런 자를 위해서 있는 게 특검이에요. 네. 도태우를 문재호 특검으로 보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족하지만 쓴 책 제목이 헌법 파괴자 문재인이었습니다. 제가 헌법 파괴자 하면은 문재인 한번 해보실까요? 헌법 파괴자! 특검하라! 특검하라 한번 3번 할까요?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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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정말 문재인 같은 자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어려웠던 시기에 지금의 국민의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했던 리어의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광화문 동지입니다. 제가 빗길에도 눈길에도 나가서 정말 저도 외쳤었습니다. 탄핵은 무효다! 자, 한 번만 연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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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꿈도 꿔서는 안 됩니다. 무슨 탄핵이 무효입니까? 탄핵 무효라고 100번 외쳐도 탄핵이 무효가 됐습니까? 탄핵이 무효가 됐습니까? 여러분, 점심 안 드셨어요? 자, 다시 한번 배에 힘주고 탄핵이 무효입니까? 안 됐습니다. 탄핵 무효 100번 외쳐도 탄핵 되지 무효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탄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그 힘든 탄핵 무효 우리 몇 년 외쳤지만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탄핵이 됐죠? 바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미래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딸이 정유라였어요? 장시호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37층 롯데호텔에서 미래를 즐겼습니까? 37층은 중국 식당이에요. 중국 식당. 중식당이에요. 기가 막히죠. 세상에서 제일 슬픈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를 사랑했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이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박근혜를 믿었는데 얼마나 박근혜를 사랑했는데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저 여자가 37층에서 저는 그때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런 일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뉴스에 나오잖아. 뉴스에서 그랬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딸이 있대. 딸 없어요. 라고 하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구나. 아무리 울면서 외쳐도 탄핵이 무효라고 외쳐도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가짜 뉴스가 한번 퍼지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박사님은 가짜 뉴스가 나오는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뉴스가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설마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저를 믿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러셨대요. 그 다음에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국민들이 믿는다는 걸 보니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셨대요. 저는 고승국 박사님과 또 여러분들과 또 여기 계신 전사들과 함께 이제는 탄핵 무효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를 잡는 유여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한동훈 73년생을 잡는 유여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교수 아무리 그래도 네. 여전히 국민의 절반 정도는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고 믿고 있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바보라고 얘기하는 우리 목소리가 그렇게 들렸다면 탄핵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력 대응이죠. 어떤 방법?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원칙대로 맞습니다. 법은요 약해 보이지만 느리지만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해서요.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도 썼고요. 손가락 살인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동안 가짜뉴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공부를 해서 무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잡을게요, 박사님. 지금 정복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가짜 뉴스를 갖다 들이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걸릴 게 별로 없어갖고 그래서 제일 약한 골이라고 김건희 여사를 잡아서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 4월에 총선 때 전국을 다녔잖아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한동훈이가 막 인기 상승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괜히 같이 하면은 불이익 받을 것 같고 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은 다 내리고 한동훈하고 찍은 사진만 다 올리면서 이 선거를 치르던 때여요. 그때가 10명 중에 한 7명은 그렇게 했어요. 10명 중에 한 3명은 그래도 내가 집권당 후보인데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어쨌든 걸어놓고 선거를 했어요. 그 10명 중에 3명한테 우리가 박수 한번 줍시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3명, 그 중에 단 한 명도 김건희 여사랑 찍은 사진 걸어놓은 후보는 없었어. 딱 하나 있었지. 장해찬 최고위원 잠깐 모시겠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그 자유우파 패널들 중에 김건희 여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장해찬 최고위원은 근데 비교적 좀 가까이서 모신 적도 있고 잘 알죠. 네, 뭐 저는 뵌 적이 있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가짜 뉴스가 한 3년 가까이 종북 주사파들이 유포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는 이렇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구질구질한 저들의 가짜 뉴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온 언론과 정치인들이 한 명의 사업하는 커리어 우먼을 줄리라고 매도하면서 어떤 부정한 술집에서 일을 했다라고 그런 의혹을 전국적으로 거론하면 그 음해의 대상이 나의 누이나 여동생이나 누나나 나의 아내나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어요. 저는 그런 음해를 아무렇지 않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언론과 결탁해서 퍼부어 놓고 그 뒤로 부정적 이미지 위에 또 다른 이미지들을 쌓아 나가는데 정말 이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에게 가해서는 안 되는 지독한 폭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폭력을 방관했다는 점에서 저는 언론도 공범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대통령님 만나고 대선에서 제가 뭐 1호 참모도 하고 할 때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적이 그때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뵙게 됐고 최고위원 하기 전에는 청년재단 이사장이나 뭐 국민의힘의 청년본부장 자격으로 잠깐 행사 때 뵙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부인이 인사를 막 좌지우지하고 누구를 중하게 쓰고 말고를 결정한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영부인과 단 한 번도 사적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제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처음 픽업이 돼서 1호 참모가 되고 청년본부장을 하고 인수위도 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 이후에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 뭐 이제 따로 뵙기도 하고 한 건 한참 뒤의 일이지만 제가 뵌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순수한 그리고 남편 걱정과 나라 걱정뿐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나 이제 본인의 사업 영역과 전문성이 확실한 또 그렇다 보니 제가 어떤 걸 좀 느꼈냐면 그 미술 사업을 하거나 문화예술계 쪽에는 물론 그 바닥에도 사기꾼이 있겠지만 이 여의도 정치처럼 수준 낮은 사기꾼들은 거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바닥에는 어제까지
도원결의를 해놓고 다음 날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득식을 하거든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제가 그 뒤통수 맞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기꾼들과 이런 사람들이 워낙 득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다 잘해주고 모질게 안 하고 혹시라도 대선 레이스에 누가 될까봐 이 사람들이 삐져서 허튼 소리하고 다닐까봐 친절하게 대해준 게 저기서 말하는 가짜 공세나 공격의 대응이 된 거지. 제가 이제 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수영구에서 경선할 때 좀 부끄럽지만 현역 국회의원을 제가 경선에서 이겼는데 저희 캠프 사무실 오는 사람마다 캠프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 사진 떼라고 난리였어요. 그래요? 네, 진짜로 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와 제가 이 청년 관련된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남긴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고 단순히 내가 이 사람들 안다가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대통령 부부의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진을 함께 걸어 놓은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지난 1월에 김경률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마리 앙뚜아네트 어쩌고 할 때 제가 유튜브에서 나 이거 이 말하면 불이익 받을 거 알지만 공천도 받기 전이지만 이건 김경률이 잘못했다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한동훈계에게 찍혀서 장해찬은 아무리 우리가 구슬러도 대통령 사람이구나, 우리 쪽으로 넘어오진 않겠구나 싶어서 아마 저에 대한 죽이기 작업이 그때부터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일들을 해서 제가 무수한 불이익을 받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제가 딱히 이득을 보거나 특혜를 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 이전에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한 여성에게 너무 가혹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살인에 가까운 행동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리고 김건희라는 여성과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동정을 넘어서 이제는 그걸 고리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송 나가서 김건희 여사 잘못한 거 없다, 그거 잘못 알려진 거라고 말하면 그게 저한테 솔직히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근데 이 고리가 열리면, 이둑이 무너지면 대통령이 다치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한테도 예. 김건희 여사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았어. 많죠. 네. 예. 제가 우리 고성우 TV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평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때마다 저한테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겠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만 해도 충분한데 왜 그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조언을 해주신 건데 저는 거기서 말하자면 일종의 절망 벽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가면 이를테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랑 이혼이라도 해야 대통령 해먹을 수 있을 것처럼 상황이 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요. 네. 김건희 여사를 좌파들의 저 악다구니와 가짜뉴스의 희생양으로 제물로 버려주자. 거기서 끝이 안 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지. 장해찬과 도태우를 자르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해찬, 도태우만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좌파 정당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NNL 북한과 타협하는 거 찬송했고 미화했던 통일부 차관이 도태우 자리에 들어오고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 까는 글 썼던 사람이 장해찬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물러나면 김건희 여사가 희생양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은 대통령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류여애 교수가 사실은 저 때문에 아시아투데이라는 일간 종합지 있죠. 거기서 진행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아투TV.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세요. 그 아투TV의 진행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떠나야 그 생방송 시간에 맞추거든요. 그래서 네. 한 말씀만 더 듣고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네, 네. 지금 제가 고성국 박사님께서 저한테 큰 임무를 하나 주셨습니다. 탄핵의 가짜 뉴스가 이렇게 넘쳐날 때 아시아투데이 아투TV에서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한동훈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당원 게시판이 대통령 욕을 하라고 쓰는 곳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5시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방송 시간이 5시에 있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고 싶었지만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동훈의 만행과 이재명의 만행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앞에서 앉아서 가짜 뉴스를 또박또박 제 목소리가 좀 까랑까랑하죠? 특히 귀에 쏙쏙 박히죠? 제가 화요일 목요일 메모 아토 TV 자 그러니까 지금 가서 방송 시작할 테니까요. 콘서트 끝나고 나면 5시에 아토 TV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지. 한마디요. 예, 한동훈이 어떻게 잡을 건데? 여러분 잘 잡아요 하면 그걸 어떻게 잘 잡습니까? 제가 부부 싸움을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기억력이 좋아요. 제가 두 번째는요. 상대가 말 한마디 딱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잡아서 탁 던지는 걸 아주 잘해요. 근데요. 한동훈이가 자꾸 백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조목조목 따져가지고요. 틀리게 말한 거 다 따져서 잡고 오겠습니다. 제대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주실 거죠? 호성욱 TV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우리 저 꽃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명 김순주 본부장이 꽃을 준비하셨네.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유여의 꽃만 있어요? 사실은 고성국 박사님 드리려는 제 건데 유여의 먼저. 자, 리어의 교수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성국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 3번 하겠습니다. 고성국! 화이팅! 고성국! 화이팅! 그 다음엔 사랑해요 해주세요. 고성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우리 리어의 교수나 또 장해찬 최고가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가짜 뉴스가 SNS에서 뭐 트위터니 이런 데서만 돌아다니면 이 전파력이나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언론이 받아서 확성기 역할을 해줘요. 근데 SNS 뭐 트위터나 뭐 이런데 뭐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 그거 사실일까 이러는데 조선일보에 봤어 이렇게 되면 좀 달라져요. KBS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진짜인 줄 알아요. 그만큼 언론이 여전히 힘이 강하고 그런데 그 언론이 가장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 언론계에서 어떻게든 KBS를 좀 정상화시켜서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어 보려다가 결국은 지가 쫓겨났어. 이영풍 기자. 지금 언론이 어때요? 어떤 상황이에요? 가짜 뉴스라는 건요 2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리하고 몸통은 비슷합니다. 근데 꼬리 가서 딱 달라져요. 그게 2단이라는 게 끝단자에 달을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2단 뉴스예요. 일종의 2단 뉴스인데 그럴듯합니다. 들어보면은 대가리하고 몸통이 비슷하거든. 근데 꼬리가 달라요. 얘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실은 대선에서. 그때 가짜 뉴스를 누가 만들었느냐?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했던 신앙님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데 그 자하고 김만배 아시죠? 김만배가 이 만든 허위 인터뷰가 있습니다. 쭉 인터뷰를 따요. 한 2시간인가 따요. 따고 방송에 쓰는 것은 앞뒤 잘라내버리고 중간에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데 이 가짜 뉴스의 핵심이 뭐였냐?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 봐준 게 윤석열 검사잖아. 그리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야, 이재명이 아니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딱 쥐고 있다가 대선 투표하기 3일 전에 뉴스타파라는 급진 좌파 매체에서 딱 방송을 하죠. 그러니까 1시간 있다가 이재명 대선 캠프 페북에 뜹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좌파 매체들이 막 인터넷 매체들이 퍼날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KBS, MBC가 그 뉴스를 발제를 해요. 저 지상파 KBS, MBC 정도 되면 9시 뉴스, MBC는 8시 뉴스 돼서 그 발제하려면요, 웬만한 아이템 집어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가. KBS 같은 경우에 뉴스 꼭지가 9시 뉴스 24개예요. 24개. 그중에 리포트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15개? 17개 정도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그 컴피티션이 세요. 정확한 뉴스, 가치가 있는 뉴스를 하는데 이게 발제하자마자 그날 뉴스에 나가버린다니까요. 근데 검증했어? 그걸 어떻게 검증해? 그걸 카드라 통신인데, 그죠? 그런데 거기에 나온 대출 브로커가 이름이 조우영입니다. 대출 브로커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거기 가서 만난 검사가 윤석열 검사가 아니고 박머식이 검사야. 덩치 크고 잘생긴. 이거 완전히 가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대선 3일 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고민하던 유권자들, 누구 찍을까? 이재명 찍을까? 윤석열 찍을까? 고민하던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유, 윤석열 후보 안 되겠네. 지금 완전히 가짜네. 대장동 몸통이라네. 응? 지금 완전히 부산저축은행 봐준 검사라네. 커피 타주고. 가짜 뉴스의 특징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시츄에이션을 싹 이야기합니다. 밀크 커피 타줬다. 잘생겼다. 키 크다. 이래 나온다고요. 그러면 핵가당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1억 6,500만 원이 신앙님이, 이자는 그냥 신앙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했던 신앙님이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 돈이. 그래서 이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FIU라고 금융 정보원인가, 거기는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만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다 포착이 돼요. 그래서 이상한 돈은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합니다. 거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뭐예요? 했더니 책값인데요. 책값? 무슨 책값? 제가 한국의 재벌 정계 혼맥 지도를 만들었는데 3권입니다. 그럼 한 권이 얼마예요?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덥석 잡혀가지고 구속이 됐다가 며칠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금 이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언론 자유 대상 받는 자리 가서 그 비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디어 언론 시장에 뱀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이 뱀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짜 뉴스라는 맹독을 뿜어내요, 이 뱀은. 그래서 이 뱀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로남불이, 이자들이, 이 뱀이. 어떤 내로남불이냐? 7년 전에 자기들이 완장차고, 홍위병 완장차고 멀쩡한 임기 남아있는 KBS 고대영, MBC 김장겸 사장 막 쫓아냈던 양규영 이사 기억나시죠? 쫓아냈던 그 자들이 갑자기 지금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언론 탄압 받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언론 장악하려고 해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세 번째가 뭐냐? 이 자들은 스탈린주의 언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영풍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과 완전히 다른 애들입니다, 얘들은. 저는 자유민주주의적 언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주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거짓말하면 나중에 처벌받는다.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에서 그 뉴스가 걸러져서 거짓이다 이러면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적 언론관인데, 스탈린주의 언론관은 뭐냐 하면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약간 전향한 듯한 한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할 때, 광우병 사태 났을 때, 그게 미친 소든 미친 소 아닌데 그게 뭔 중요해? 이명박이 끌어내리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진짜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을 끌어내기 위해서 광우병,
마비시켜 버려야 돼. 그래서 이 뉴스가 필요해. 그게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유 그거 소 먹으면 머리 숭숭 뚫린다던데. 저도 영국에서 영국소 많이 먹었는데 왜 아직 안 뚫리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시골에 가면 뱀 잡는 거 보신 분들 계세요? 뱀이 쫙 지나가면 어떻게 잡습니까? 꼬리를 딱 잡아야 돼요. 먼저 도망 못 가게. 그 꼬리를 낚아채요. 그래서 그 시골에 우리 저 삼촌이나 아재들 들고 다니는 그 산에 갈 때 들고 다니는 막대기로 대가리를 그냥 맞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렇지 않으면 뱀을 못 잡습니다. 뭐 온건하게 온정주의적으로 너 이러면 안 돼. 좀 이러지 마.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유해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딱 걸리죠. 하나 딱 걸리죠. 작살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네. 잠깐 앉아 계시고요. 이 언론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됐는지는 제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우리 사회 곳곳이 지금 이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 오염되고 이 골마 터져서 어느 한 곳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데가 없는데 어제 오늘 특히 우리 자유파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법 쪽에 저거 뭐야? 판사 저거 뭐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자, 원영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원영섭입니다. 도대체 너네 법 쪽에는 그게 뭐야? 아니 어제 그 판결이 있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콘서트에 올 때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방송에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서 부르는 게 모두가 똑같아요. 도대체 그 판결이 뭐냐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판결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정말 어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2시에 판결 선고 무죄가 딱 뜨는 순간 이 뒤통수에 한 대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 여러분도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방송에 나가면 그 상대 패널로 변호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 민주당 쪽 패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도 유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이게 금고형 이상이 나올 거냐 아니면 벌금형이 나올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뭐 설왕설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판결이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적어도 저하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예. 제가 어제 고성국 TV에도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깨지는데 제가 이 손목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위증죄로 처벌받고 위증교사로 인정을 했는데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판결문을 5번을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10번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걸 이해를 하니까 이 판결문은 항소심에서 무조건 깨진다.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 법조계에 왜 그렇게 좌파가 많냐? 제가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같이 운동을 했던 이 동료나 후배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한 5년은 있으면은 변호사 돼서 나타났어요. 그때가 이 주사파들이 그 전에는 이 거리에 나가서 계속 반독죄 투쟁을 했는데 해봤자 잘 안 되거든.
그리고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는 독재 투쟁을 할래야 할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이미 민주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종북주사파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게 애초에 걔네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지전을 시작하자고 해서 김일성이가 아예 지침을 내렸어요. 야, 너네 자꾸 길거리 가서 데모나 해쌌고 그러지 마라. 그래봤자 감옥밖에 더 가냐.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라. 그래서 일대 하방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라. 이렇게 지령이 내려졌어요. 그 영향력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거가 법조였어요. 법조, 언론계, 학계, 종교계, 그리고 학교, 종교조, 학교, 그다음에 대중예술 문화계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파고들어서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그 영역에서 저 친구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의 민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변 출신이다 그러는 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변호사인데 좀 민주주의를 좀 옹호하는 변호사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그런 식으로 2년 교육을 받아서 민변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수십 년간 2년 교육을 받아서 종교계에 침투해서 목사가 되거나 스님이 돼서 종교 지도자로 행세하면서 대중들을 좌파 혁명길로 지금 이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이 한 3,000명쯤 되는데 그 중에 한 400~500명 정도가 그 좌파 판사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 판사들은 그렇게 훈련된 좌파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무리 여론이 이건 뭐 위증교사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 이건 유죄야. 아무리 여론이 언론이 전문가들이 얘기해도 그 판사가 이런 식으로 교육받은 그런 이념적 좌파라면 그러면 무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것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만으로 46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96학번이었거든요. 근데 제 세대가 제가 이제 대학을 딱 갔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40대들 중에 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아마 가장 낮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의 40대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실무 책임자예요. 그 김동연 판사도 45입니다. 만으로.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세대가 있고 사실은 저는 20, 30대에서 희망을 봅니다. 20, 30대에서는 오히려 이런 보수 우파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나 이 40대가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다라는 건 제가 40대로서 느끼는 냉혹한 현실이고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대처나 전망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조 얘기한 김에 도태호 변호사도 법조 얘기 한 말씀. 네. 이거 고치는데 힘 좀 들 것 같은데 시간도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조계는 그 좌파도 좌파고 법 교육에서 굉장히 기초가 부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법학이 아니라 밥학이라는 뭐 이렇게 농담 아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예를 들면은 판사가 그 법 아래서 법의 입처럼 판결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루한 과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감은 뭐냐면은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는 겁니다. 판사는 법 위에 있는 존재처럼. 그러니까 판사가 거의 신의 위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판결할 때 쾌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게 있어요. 쾌감을 느끼면 안 되죠. 그건 판사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야 되죠. 예, 자기의 그 판결로 얼마나 그러나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그러나 판결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 직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거기다가 좌편향 이념까지 덧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실제로는 마음대로 판결하면서 옷은 뭘 입습니까? 좌파 대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마치 법을 창조해 가면서 하고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 되는 거죠. 예. 예, 일단 법적인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우리 장해찬 최고. 원래 문화 쪽 활동하셨죠? 네, 네. 그래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대중예술계예요. 네. 우리가 8년 전에 또는 그 15년 전에 광우병 할 때도 네. 그 뭐 정말 뭐 누군지도 모르는 연예인 한두 명이 한 마디 두 마디 툭툭 던지면서 이게 갑자기 개념 연예인으로 막 주가가 뛰고 네. 그러면서 이 좌파들이 이 문화재 형태로 이런 이 집회를 계속 조직하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힘의 불균형이 있냐면 좌파 연예인들은 자기가 좌파라는 거 밝히는 걸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좌파 연예인이라고 하면 밥줄이 안 끊기거든요. 근데 우파 연예인들이 아니, 있어요. 개런티가 올라가. 예, 우파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보수 우파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왜냐? 잔인하게 밥줄을 끊어버리거든요. 너가 감히 문화예술계에 있으면서 연예인이면서 보수 우파야? 그거 밥줄 끊는 일을 PD나 기자들이 하지. 예? 요 장해찬이 이제 우파 연예인이라고 쳐. 밥줄 끊는 일을 누가 하냐고. 그 PD들이 지금 하잖아. 사실은 그 프로듀서, 예. 프로듀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왕입니다. 제왕. 그 프로그램마다 하나의 소사장이죠. 그 사람들이 전권을 지죠. 주요 MC 캐스팅 또는 뭐 연출자들 캐스팅. 그 전권을 쥐고 있고 이 자들이 이제 KBS 안에 MBC 안에 있을 때는 별로 표를 안 내다가 프로덕션 차려서 나가잖아요. 은퇴하거나 뭐 미리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는 이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이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늘 뭐 저 보도가 되기 시작했지만 며칠 전부터 그 정우성이라는 배우 아시죠? 지금 뭐 아들이 있다던데. 예. 정우성 씨는 뭐 굳이 말하자면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뭐 그동안 보도를 보면 뭐 뉴스타파 후원하기도 하고 한겨레 가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JTBC 가서 하고 뭐 등등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저는 난민을 저 가족을 난민처럼 이렇게 된 지금 배우인데 전혀 그 세계에서 퇴출이 안 돼요. 예? 뭐 누가 지켜주는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희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파 진영에 또는 애국심이 있는 굳이 우파라고 하지 맙시다. 애국심이 있는 연예인 드러나기만 하면 이거 밥줄이 끊긴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 연평해전이라는 영화에 투자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영화계 관계자는 아니고요. 그냥 그게 이제 시민들 모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투자를 하니까. 근데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게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우리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영화잖아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죠? 1000만을 넘겼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산에서 국제시장 전방에서 저희 집안을 일으키는 걸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 각별한 곳이 또 국제시장인데 국제시장이 1000만을 넘겼는데 그 당시에 온 영화 평론가들이나 뭐나 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국제시장을 다 깠어요. 이거 무슨 박정희 미화 영화다 이러면서. 심파다. 정작 그 영화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지도 않아요 제대로. 그런데 산업화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고생하고 독일 가서 시장에서 집안 일으키고 나라 일으킨 게 좌파들 보기에는 꼴 보기 싫고 부정하고 싶은 문화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국제시장 2가 안 나와요. 연평해전 2가 안 나와요.
그 정도 성공하고 손익분기를 넘겼으면 2탄, 3탄이 나오거나 비슷한 느낌의 영화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반면 5.18 이야기하는 영화들은 그냥 각설이처럼 때가 되면 또 돌아와서 또 그걸 막 자극적인 어떤 이 팩트와 다른 것들과 버무려 가지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와 관련된 영화들 히트 뭐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지만 히트를 안 치고 죽을써도 비슷한 소재로 또 만들고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문화고 영화고 뭐 시장의 선택이니까 맡겨놓고 끝, 이게 아니라 이 문화예술을 예로 드는 거지만 보수 우파는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다 보니까 남들도 다 그럴 줄 알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독을 품고 싸우질 않아요. 연평해전 잘 됐으면 다음에는 뭐 또 다른 연평해전 2가 나오겠지, 그러지 않아요. 쟤네들은 망한 영화도 다시 살려서 보수 정치인과 역대 산업화 성공시킨 대통령도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으면 관련 영화가 망했어도 어디서 투자자 끌어와서 2, 3, 4를 계속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도끼나 그런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 말씀 관련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리면, 네. 제가 한 20년 전에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BBC 프로그램을 보면은 히틀러는 거의 공적입니다. 영국 사람들한테는 히틀러에게는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실제로 나쁜 놈이고. 그런데 그 뭐 수십 년 전 2차 대전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어서 계속 틀어줍니다. 뭐 흑백 필름도 나오고. 왜 틀어준지 아세요? 2차 대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전쟁이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오신 분들 중에 6.25 전쟁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죠? 경험하셨죠?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빨치산들이 어떤 애들인지 안다고요. 그죠? 인민해방군이 어떤 애들인지 안다고요. 인민군이 어떤 애들인지 안다고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를. 그런데 미국에 가면 HBO라는 다큐멘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옛날 전후 드라마는 아십니까? KBS에서 흑백 시절에 전후 아시죠? 전후. 예,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전후라는 드라마를 KBS가 왜 틀었겠습니까? 그때 흑백 영화, 흑백 시절에,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들에게 너희 아버지, 너희 삼촌, 너희 아재, 너희 아지매 이모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 전쟁 통해. 그래서 정신 교육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KBS에서 투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야기입니다. 고대영 사장이 있을 때 KBS가 투자했어요. 그거를 인천 상륙작전. 그걸 투자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거 잘 봤습니다. 근데 그때 KBS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영화를 너무 좌파 평론가들이 너무 혹평을 한다. 고 해서 한번 이건 뉴스로 다뤄보자고 했는데 현장 기자들이 아주 리포트 안 할 거예요. 안에 편성규약이라고 했는데 KBS 안에 MBC도 있습니다. 편성규약상 기자나 PD 개인의 양심에 거스르면은 제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진짜 양심이면 괜찮은데 양심에 털나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 검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우리 장혜찬 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연평해전 2가 안 나오느냐, 3가 안 나오느냐?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세력이 어디예요? 대기업. 맞죠? 삼성, LG, SK 등등등. 이 자들이 좌파들이 가서 뭐 참여연대다 막 쑤셔대면은 아유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S로 시작하는 대기업입니다. 약점이 많아. 그런데 자유기업을 이런 데 가서 뭐 행사한다고 뭐 요청하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문제. HBO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만들어서 자기들 할아버지들이 2차 대전 때 어떻게 희생되어서 유럽을 자유화시키고 세계 평화를 지켜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 그 맨입으로 됩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바로 이런 서사
뭐 이렇게 연출을 하고 기획을 하고 뭐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는 온갖 억지스러운 스토리텔링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도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나아. 우리 장해찬 최고 책임이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 아닌데 윤석열 정부는 왜 그걸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식으로 문화적 전쟁에 정부가 개입을 했느냐.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후에 공산당 편에서 북한 편이 든 사람들을 띄우는 일을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이건 뭐냐? 국민들 대중들에게는 그분들이 독립운동한 것 자체는 우리가 다 인정하죠. 그걸 띄우지만 실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소련 편에 서고 중공 편에 서고 북한 편에 서서 6.25 때 한국 전쟁 때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 그거 그렇게 큰 잘못 아니다. 다 덮고 넘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띄우는 뭐 문재인이 김원봉 본인이 서운 주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런 캐릭터들이 영화에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놓고 뭐 보수 정치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그냥 정말 대한민국이 누구 덕분에 어떤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는 선진국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와 그런 스토리와 그런 문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제가 겪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 정치인들, 대통령실이고 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 초부터 지금이야 사실 정권 임기가 반까지 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권 초부터 바짝 다 쫄아 있었어요. 바짝 다 쫄아서 아하. 이 좌파들이 정권 초부터 대통령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치고 들어오면서 정부를 흔드니까 이거 내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뭐 덤터기 쓰면 어떡하지? 총대 맸다가 피해보면 어떡하지? 안 돌아가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들이 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탄핵될까 봐 쫄지 말고 자신 있게 할 일 해라 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때로는 애정어린 쓴소리를 그렇게 퍼부어줘야 이 정부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박수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이 고성국 TV 같은 방송에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딸들은 뭘 하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들을 조집니다. 국회의원실 의원 전화번호는 의원실 공식 전화번호는 다 나와 있어요. 다 공개돼 있어요. 요새는 국회의원 개인 전화번호도 다 공개되는 세상이에요. 거기에다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물론 폭력적인 글을 악플 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품격이 있으니까 왜 똑바로 일 안 하냐? 왜 대통령 발목 잡냐? 왜 좌파들이랑 결탁하냐? 제대로 안 싸우냐? 이런 목소리를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이 내줄 때 그때 이 기회주의적이고 제대로 일 안 하는 공직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우리 아미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있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또 당 쫄지 말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